주방 집기와 가구들을 판매하는 황학동 가구거리. 요즘 이곳엔 중고 물품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KBS에서 왔는데요.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식당. 식당? 요즘 많아요? 많죠. 너무 많죠. 하루에 뭐 우리 중고 들어온 것도 뭐 5차 정도 들어요. 하루에? 너무 많이 들어요. 너무 많이 들어오네요. 코로나 때보다 어때요? 더 심하다니까요. 지금 1월달부터 2월달까지 그래요. 겨울이니까 좀 심한데 겨울이니까 모레도 3월달은 방금 나오려고 하는데 그럼 쉽게 안 나질 것 같아요. 폐업하는 가게들이 늘면서 들어오는 중고 물품은 많지만 찾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개업을 준비 중이라는 한 자영업자를 만났습니다. 선생님 오픈 준비하세요? 아. 폐업하고 다시 하는 큰 가게에서 작은 거를 줄이는 거예요. 아, 지금 줄이는 거예요? 업종은 그대로고? IMF 때도 장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IMF보다 10배 더 있는 거예요. 지금이요? 사실 막말로 물가도 진짜 많이 올랐고 은행 이자도 엄청나게 올랐고 뭐 집가지도 뭐고 다 비싸잖아요. 자영업자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지, 폐업. 하지만 이 폐업도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철거 비용이 있어야 폐업도 가능합니다. 돈 지금 없죠. 그 철거 비용도 지금 못 내고 그 전면 감고 사장해가지고 이제 보증금이 좀 나오고도 줄여라 해서 그렇게 철거 시작합니다. 건물을 임대한 경우 폐업 시 시설물을 철거하고 임대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놔야 하는데 이 철거 비용이 부담스러워 폐업을 망설이는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이들에게 철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사 전이랑 공사 후의 모습이 필요해가지고 그래야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나마 작은 금액이지만 그게 자영업자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저희가 사진을 다 받고 있어요. 최근에 이 철거비를 지원받아 폐업하는 가게들의 수가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 처음에는 카페 위주로 이렇게 업종이 이렇게 있다가 지금은 카페를 넘어서 학원, 뭐 일반 사무실부터 시작해서 각종 식당들, 그다음에 뭐 탕후루, 그다음에 뭐 대형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트까지도 되게 광범위하게 그냥 쏟아져 나온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철거 지원비는 최대 250만 원. 하지만 업장이 넓고 공사 규모가 커지면 철거비는 1,000만 원이 넘게 나오기도 합니다. 폐업 지원금이 있어도 폐업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사장님 이게 만두 그거죠? 네, 만두 1시간에 1,500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럴 정도로 잘 됐던 가게예요. 아 이게 1시간에 1,500개. 점심당 상황에서 점심에 해서 한 150에서 180 이렇게. 1시간 반에서. 1시간 반 했어? 그러니까 웃기죠. 갑자기 안 되니까 왜 안 되는지 영문을 모르니까. 보니까 원래 이쪽에 공단 보고 들어온 건데 공단이 다 죽었었거든요. 숙박, 음식점업의 1년 미만 폐업률은 33.3%. 세 곳 중 한 곳은 1년 안에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함께 써요 노란 우산. 와 잘하는데요? 사장님들과 함께 불러볼까요? 자영업자들을 위한 퇴직금이라 불리는 노란우산 공제의 폐업 공제금은 2019년 대비 2배가 늘어 작년 한 해에만 1조 2,600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성남의 한 라멘 가게. 이윤채 사장은 11년째 이곳에서 어머니와 함께 라멘집을 운영해 왔습니다. 매출 부진으로 폐업을 고민하던 이 씨는 올봄 가게 문을 닫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진을 왜 찍으시는 거예요? 아 이거는 당근에다가 좀 팔아보려고요. 지금 이렇게 깨끗한데 안 쓰고 있는 게 많거든요.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거는 지금 싹 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고 네, 가야 될 것 같아요. 버리기 너무 아까워서. 한때 라멘 가게 옆에 맥주집까지 열어 2집 장사를 했던 이 씨. 아 바로 옆에 붙어 있구나. 맞아요. 이렇게.
지금 현재 장사 안 하고 이렇게 폐업하셨구나. 여기는 지금 누가 운영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남동생이 맡아서 하고 있었고 동생이 쉬는 날 이제 제가 하고 있었고. 저 안쪽이 지금 같이 뚫려 있네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동선이 편해야 되니까 이제 문 따로. 그 사장님은 양쪽 다 보셨고. 맞아요. 저는 이제 멀티로 양쪽 다 뛰고. 이제 남동생이 보고 라면집은 어머니가. 네, 맞아요. 개업 초반 엄마와 남동생까지 함께할 정도로 두 가게는 모두 장사가 잘 됐습니다. 저희 슈퍼바이저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저희가 서울 경기 지역에서 저기 충청도까지 합쳐서 매출 1위라고 하셨어요. 저희가 그 정도로 장사 잘 됐죠. 진짜 동네에서도 뭐 난리가 났었어요. 이 동네 이 상권에 올 때마다 손님 막 줄 서 있고 막 꽉 차 있고 이러니까 손님 여기 동네에 사는 사람들도 다 놀랬었거든요. 어떻게 여기다 이걸 차릴 생각을 했냐. 진짜 대박이다. 막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모두가 부러워하던 두 매장의 매출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급격히 줄었습니다. 월 400만 원의 임대료를 내기 힘들어지자 이 씨와 가족들은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가야 될 돈은 계속 있으니까 이제 대출 받아서 동생 이름으로 대출 받고 엄마 이름으로 대출 받고 제 이름으로 대출 받고 해서 계속 대출 받아서 버티다가 이제는 갚을 일만 남았는데 매출이 회복이 안 되니 그걸 갚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막 더 비싼 이자 이렇게 또 막 빌려서 쓰고 하다가 감당이 안 돼서. 빚을 빚으로 돌려막다 보니 대출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어머니와 남동생은 현재 개인 회생 상태입니다. 이 씨의 경제적 상황이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건 둘째 딸을 낳고 시작된 병원 생활 때문이었습니다. 아기가 쌍둥이에요. 저희 둘째가 원래. 근데 이게 태어나서 생후 22일 만에 그 백혈병 판정을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서울대병원에서 그때부터 이제 거의 1년 한 8개월을 그러니까 8개월을 아기랑 같이 살았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아기는 이제 하늘나라로 갔고 바로 다음에 신랑이 또 림프종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랑이 근로 능력이 안 되니까 저는 애 둘도 봐야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초수급자가 됐거든요. 쌍둥이 둘째 딸의 죽음과 남편의 갑작스런 투병 생활로 기초수급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 씨는 엄마와 남동생의 도움을 받으며 힘든 장사와 육아를 병행했습니다. 남편의 악성 림프종은 투병 5년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가족에게는 2억 원의 빚이 생겼습니다. 코로나 때 접었어야 됐다. 코로나 때 지원금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그게 이제 꽁돈이 아니니까 차라리 그때 회원지원금 같은 거 받아가지고 빚을 이 정도 덜 졌을 텐데 지금 이제 그걸 제일 후회하고 있고 그러니까 동생도 지금 나가서 몇백씩 벌어와야 되고 저도 벌어와야 되고 신랑도 가서 벌어와야 되고 빨리 다 모두가 더 번 돈을 빚 갚는 데다가 지금 완전히 올인을 해야 돼요. 다달이 빚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이 씨의 어머니는 집 근처에 또 다른 식당을 준비 중입니다. 월세가 싼 곳을 빌려 한쪽에는 작은 식당을, 반대편엔 무인 편의점을 열 생각입니다. 여기 와서 이제 좀 줄여서 오니까 좀 거기보다는 나아져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이죠. 혼자 하시는 거에 대한 부담은 없으세요? 지금 혼자 하는 거는 지금은 아직 몸이 뭐 그렇게 아픈 데가 없으니까 해봐야죠 이제. 자영업자로 12년. 남은 건 빚밖에 없지만 이제 와서 다른 일을 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자영업자 숫자는 또 생각만큼 또 이렇게 줄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부분도 뭐 자영업 창업밖에 사실 선택 여지가 별로 없더라. 왜냐하면은 근로소득을 하고 싶은데 근로소득 쪽에서는 일자리가 이제 제공이 돼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으니까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는 것이 자영업 창업이 되는 거죠. 가게 폐업 이후
이 씨는 집 근처 지인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끓여 드릴게요. 바로 드셔도 돼요? 많이 안 맵게로 시키셨어요? 네, 그러면 괜찮아요. 이제는 자영업 대신 아이들을 돌보며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고 몇 시간 일하세요? 저희 10시까지. 왜냐면 10시 넘으면은 애기도 재워야 돼서 안 돼요. 사실 더 하고 싶은데 10시까지밖에 못 해요. 그럼 몇 시간 일하는 거예요? 4시간.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 늘어난 빚과 이자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자영업자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많지 않습니다. 회생법원에서 개인 회생을 신청하러 온 자영업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을 듣겠는데 네. 무슨 일로 오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회생 때문에. 아, 개인 회생? 예. 장사가 안 돼서 회생 신청해가지고 지금 배달업을 하고 있어요. 아, 선생님 그전에 장사 어떤 거 하셨어요? 저기 프랜차이즈 돈가스 장사를 한 3년 정도 하다가 안 돼갖고 업종 변경해서 바꾼 건데 그래도 또 안 되고 해갖고 평균인 것 같아요. 2023년 전체 개인 회생 건수는 전년 대비 40%나 늘었다고 합니다. 직원은 아니시죠? 직원인데 아직. 직원이세요? 사람이 많이 오나요 요즘? 네. 저는 제 사건만 하면은 110건에서 120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120에 짝짝 되는 것 같아요. 전자로 들어온 게. 하루 정도. 개인 회생만. 다른 거 빼고. 개인 파산이라든가 법인 회생이라든가 빼놓고 개인 회생. 그렇게 많아요? 네, 많습니다. 늘어난 빚과 이자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주요 금융지주 회장단이 만나 이자 수익 일부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내놓기로 합의했습니다. 휴대전화로 대출 이자가 싼 곳을 골라서 그 자리에서 손쉽게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가 내일 시작됩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 이자를 되돌려주고 낮은 금리의 대출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정부 대책들은 과연 효과가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대안대출을 진행한 상태로 또다시 대안대출을 내면 그걸 뺀 나머지를 받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이 부채를 연장하는 효과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죽어가는 사람들의 산소호흡기를 끼워놓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소호흡기를 띄면 그냥 사람 죽잖아요. 그러니까 연장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된다고 봐야죠. 치킨 배달 전문점을 운영하던 사장님은 지난 9월 홀 장사를 위해 이 치킨집을 열었습니다. 방문 포장 고객에겐 8,000원을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배민에 줄 바에 고객들한테 더 싸게 주자는 마인드죠. 배달해서 아무리 많이 팔아도 이게 의미가 없더라고. 지금 홀 시작한 지 2주 정도 됐는데 여기서 50만 원 파는 거랑 배달해가지고 한 120만 원 파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120, 130 파는 거랑. 그러니까 이게 배달이 진짜 좀 심각하긴 한 거죠. 치킨집이 배달을 안 할 순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치킨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것. 입소문이 날 때까지만 홍보를 해보려고 배민의 다양한 광고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가입할 수 있는 건 싹 다 가입했죠. 신규는 근데 홍보를 해야 되니까. 특히나 저 같은 개인 브랜드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싼 거를 알아야지 일단 먹을 거 아니에요. 먹어본 사람들이 이제 재주문을 할 거 아니고. 신규 업체를 홍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용자 화면에 많이 노출되도록 하는 겁니다. 노출수를 늘리기 위해선 배민 앱을 열었을 때 가장 잘 보이는 상위 자리를 선점해야 하는데 음식 배달, 가게 배달 다 마찬가지입니다. 배민이 판매하는 광고 상품에 가입해야 상단에 노출됩니다. 이때 더 오랫동안 상위에 노출되고 싶으면 우리 가게 클릭이라는 광고 상품에 추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클릭을 할 때마다
주문을 하지 않아도 광고비가 빠져나갑니다. 클릭당 광고비는 최대 600원까지 점주가 정할 수 있습니다. 동규 씨가 설정해 놓은 금액은 클릭당 473원. 그날 상황에 따라 단가를 변경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 금액을 정하는 걸까? ABC라는 가게 중에 AB가 600원을 세팅하고 제가 590원을 세팅해 주잖아요. 그럼 AB만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막 300원 설정해 놓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무조건 맥스로 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경매죠, 경매. 설정 단가가 높을수록 상단에 노출된다고 말하는 동규 씨. 사실인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촬영을 위해 잠시 꺼놓았던 우리 가게 클릭 광고를 켜고 배민 앱을 열어보았습니다. 이게 지금 사장님 가게예요? 네. 화면 제일 상단에 동규 씨 가게가 노출됩니다. 인근 치킨집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을 설정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광고 효과는 뛰어나지만 문제는 광고비입니다. 3일간 33만 5,200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배민 무료 배달로 144만 1,400원을 판매한 동규 씨 정산 내역. 배달앱 수수료에 우리 가게 클릭 광고비까지 빼니 47만 1,200원이 남았습니다. 판매와 동시에 주문 금액의 절반이 훌쩍 넘게 사라졌습니다. 이 돈에서 다시 재료비와 가게 월세, 운영비 등을 빼야 합니다. 팔면 팔수록 적자가 쌓입니다. 하지만 창업 초창기엔 홍보가 중요해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반발이 너무 심했죠. 이걸 호구냐고, 누가 하냐고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면은 바보잖아요. 호구 잡아갖고 진짜 소고기로 치면은 간 빼고요, 뭐 싹 뭐 살 빼고 뼈만 남기고 다 빼고 있는 거예요. 꺼볼까요? 네. 없어지. 그럼 이렇게 바로 네. 저걸 끄면? 그러면 저 다음으로 이제 또 이렇게 올라오죠, 3명이. 끄자마자 바로 없어지는 거죠. 다 사라지는 네. 거야? 다는 아니고 그냥 찾으면 있겠죠. 그 우리 가게 클릭이라는 광고를 안 하면은 자리를 못 잡을 뿐더러 장사가 아예 안 됩니다. 그걸 안 쓰면은 아예 장사가 안 되게끔 이제 세팅이 돼 있잖아요. 우리 가게 클릭 광고를 다시 켜보았습니다. 광고를 켠 뒤 약 10분 동안 2건의 배달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사이 우리 가게 클릭 광고비는 얼마나 지출되었을까? 8,000원 넘게 지금 10,000원 됐어요. 그러면 지금 2개 들어왔잖아요. 그럼 수수료가 4,000원이 더 붙는 거예요, 한 건당. 약 10분 동안 빠져나간 광고비는 8,000원. 2건의 주문이 들어오는 동안 클릭이 17번 정도 이뤄진 겁니다. 배민이 설계해 놓은 시스템을 떠나선 배달 장사를 이어가기 어려운 현실. 동규 씨 역시 홀 장사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제는 끝물이죠, 배달은. 홀 바쁘면 무조건 배달 끄고요. 배달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홀 집중하고 또 약간 한가해지면 열고.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장사를 해본 사람만 아는데 주문이 없으면요, 이게 텐션도 떨어지고 그리고 재료 소진도 안 되니까 신선하지가 않을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이라도 이제 파는 게 있긴 있죠. 하지만 오픈 특수가 끝나자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이틀간 무료 배달로 20마리를 팔고 최종 남은 금액은 3,531원. 닭 한 마리의 원가인 4,800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젊은 사장 동규 씨의 절망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소 6개월 이상 이렇게 손해보면서 해야죠. 그래야지 어느 정도 자리 잡히면은
그때서야 이제 우리 가게 클릭을 좀 줄이면은 먹어본 사람들이 재주문 주거나 예,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6개월에 그거 버티기가 쉽지 않잖아요. 버티죠. 마이너스 포인트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렇다면 배달 전문 가게들의 상황은 어떨까? 서울의 한 공유 주방. 지현 씨는 1년 전 배달 전문 국밥집을 시작했습니다. 배민라이더가 곧 도착 예정이에요. 지현 씨 역시 우리 가게 클릭 광고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배달 센터가 출발했어요. 저는 한 3번째 아니면 5번째 걸리게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국밥을 계속 실시간으로 검색을 해서 제가 만약에 350원이다. 그러면 이 가게가 내 위에 있다. 그럼 제가 351원, 352원씩 계속 이렇게 경매하듯이 1원씩 올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이 가게 위에 올라섰다 하면 그 금액으로 픽스해서 계속 가져가는 거고, 또 내 가게 위에 누가 올라왔다. 그래서 내 가게에 밀렸다. 그럼 다시 저는 클릭당 비용을 조금씩 금액을 조절해 가면서 올리고, 어느 정도 내가 순위에 있는데 다른 가게가 올라오는 기미가 없다 하면 또 조금씩 내려서. 사장님도 우리 가게 클릭 꺼보셨어요? 네. 끄면 정말 주문이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하는 거를 따로 가지지 않고 그냥 우리 가게 클릭을 끄면 그게 제 휴식 시간이에요. 최소 광고비로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해 늘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낸다는 지현 씨. 그러다 보면 음식 맛에 신경 쓸 시간이 전보다 부족하다고 합니다. 리뷰가 많이 달리고 찜이 많이 고객님이 선택해 주시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가게 클릭으로 광고비를 지출을 통해서 이제 광고가 되고 매출이 올라가다 보니까 뭔가 내실을 다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광고를 올려서 노출도를 높일까만에 조금 더 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배달 라이더들로 북새통을 이뤘다는 공유 주방. 여기도 완전 하지만 비어 있어요. 것 같은데 여기도 지금은 이제 안 하시는 것 같고 여기도 완전 비었어요. 지금은 7곳 중 5곳이 비어 있습니다. 배달 플랫폼들이 무료 배달 경쟁을 시작한 뒤 몇 개월 사이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여기 사장님도 저번 달에 나가셨는데 여기 근처에서 홀이랑 같이 하시려고 나가셨고, 여기 옆에 사장님도 요 근처에서 김치찜 하시는 분인데 그분도 홀 장사를 같이 하려고 여기를 나가시고, 여기는 홀이 안 되니까. 지현 씨는 더 오래, 더 많이 일하는 것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배민 라이더가 운영을 시작하는 새벽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꽉 채워 장사합니다. 하루 종일 배달앱에 갇혀 일하고 있는 기분. 하지만 탈출구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비용을 자영업자들한테 배민이 계속 전가할수록 저희도 소비자들에게 계속 비용을 전가할 수밖에 없고, 그게 결국에는 소비자들에게 맛이라든지 품질 저하라든지 그런 게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버티다 보면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네. 더 이상 남는 게 없어가지고. 배달의 민족에서는 점주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클릭만으로 광고비가 빠져나가는 우리 가게 클릭 상품은 점주들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신규 사업장 혹은 이제 이 가게를 메뉴 개편이라든가 혹은 재오픈 했다든가 이런 또 알리고 싶은 수요가 있으신 사장님들께 그 부가 상품으로 활용하셨을 때 가장 시중에서 저희가 제공했거든요. 그런 니즈가 사실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니즈가 있었어요. 돈을 내세가 위로 올려주세요. 우리 좀 알리고 싶어요. 상단 노출 경쟁으로 점주들이 너무 많은 돈을 써야 하는 현실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업주분들이 특히 영세한 자영업자분들이 받아들이기 좀 버거울 수 있어요. 이게 아시는 바와 같이 실가생활 상관없이 클릭당 방어가 부활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보면 전단지 같은 거거든요. 전단지를 인쇄하는데 돈은 드는데 그게 반드시 공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돈은 들잖아요. 그런 개념을 온라인으로 옮겨온 건데
그게 가장 경쟁의 어떤 수단이 되면 확실히 부작용은 남는 것 같아요. 근데 금액의 적정성 문제 그리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당연히 고민을 하고 있어서 지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세요? 쿠팡은 다른 쇼핑몰과 달리 한 상품에 한 개의 업체가 대표 판매자로 지정돼 있습니다. 쿠팡은 이들을 아이템 위너라고 부릅니다. 누구든 동종 상품의 판매자보다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면 새로운 위너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위너는 기존 판매자가 쌓아놓은 상품 이미지, 상품평까지 모두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해당 상품을 검색했을 때 최우선으로 노출되어 사실상 독점적인 판매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판매자들은 쿠팡의 아이템 위너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지난 5년간 온라인 판매업을 해온 김종길 씨. 아이템 위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상품의 가격을 최대한 낮춰야 한다는 생각에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서로 계속 본인 제품을 확인을 해서 가격을 계속 내리는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잠을 못 자고 핸드폰을 손에 쥐고 이제 잠에 드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누가 더 내리나, 그러다 이제 최하점까지 원가 밑으로까지 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아이템 위너가 바뀌는 과정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상품 번호만 이렇게 저희 상품이 떠요. 먼저 판매하고 싶은 상품을 정한 뒤 기존의 아이템 위너보다 낮은 판매가로 입력하면 얼마 안 가 기존의 판매자는 밀려나고 위너가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1,300여 개의 상품평과 이미지들을 모두 새로운 판매자의 것으로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판매를 처음 하는 사람도 그 위너 시스템만 안다고 하면 그 제품에 대해서 위너로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걸 한순간에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판매자들끼리 싸우다 보면 결국은 어느 순간 한 시점은 가격이 싸질 수 있지만 좋은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그 상품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거든요. 어떤 판매자들도 판매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은 좋은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제품을 살 수 없는 경우들도 생기게 되죠. 다른 판매자가 쌓아온 상품평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 것일까? 그 이면엔 쿠팡이 판매자와 맺은 계약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쿠팡은 홈페이지 안에서 생산된 모든 정보가 쿠팡의 자산이고 쿠팡의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약관에 명시해 놓았습니다. 판매자용 약관의 제11조에 보시면 이용자는 회사에게 회사가 이용자가 등록하는 모든 정보, 모든 자료, 여기에 포함되는 게 사진도 들어가겠고요. 또 리뷰에 대한 자기의 답변, 구매자의 문의에 대한 답변, 이 모든 것들이 저작물이 되는 것인데 이거에 대한 소유권이 전부 쿠팡 것이 되는 겁니다. 사실상 쿠팡이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현재 쿠팡 아이템 위너 시스템에 대한 쿠팡 측의 입장을 들어보았습니다. 양쪽에 주장이 있잖아요. 타사 이커머스에서 운영하는 방식이 광고비 중심이거든요. 광고비를 내면 낼수록 상단에 노출되는 방식에서 탈피하자라는 게 저희 본래 위너 시스템의 취지입니다. 아이템 위너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일부분이다. 저희가 이 아이템 위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건수를 보면요. 지난 1년 동안 한 수십 정도, 10건에서 한 20건 정도예요. 하지만 문제는 이 제도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쿠팡에서 상품 후기를 보고 이어폰을 구입한 김원표 씨. 그런데 하위 버전의 이어폰이 배달됐습니다. 확인 결과 판매자는 기존 후기와 상관없는 신원불상의 중국 업체였습니다. 내가 왜 이걸 이 엉뚱한 물건을 보냈냐 그랬더니 내가 많이 기다릴 것 같아서 이 물건 보냈다고 고의로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알면서도. 사기당한 건가요? 고객님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당시 이미 물량이 없어서 시간에 지체될까 봐 120을 보낸 점 정말 죄송합니다. 쿠팡은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하던가요? 그러니까 쿠팡에서는 이제 그거죠. 저한테 하루 이제 빨리 반품하고 끝냈으면 하는 게 쿠팡인 거죠. 쿠팡의 문제를 제기했지만 잠시 사라졌던 판매자는 다시 아이템 위너 자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김원표 씨는
악용될 소지가 큰 시스템을 방치한 쿠팡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솔직히 제가 두되게 고소한 대상은 쿠팡이에요. 이 친구는 이게 실제로 중국 어디 우르무치 허위 과장광고로 피고소인이 신뢰할 만한 판매자인 것처럼 분식해서 피고소인의 고소인에 대한 기망행위를 도왔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느끼기로는 이것은 내 개인이 손해봤다는 무슨 사소한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공적인 문제라고 보거든요. 거대 기업 쿠팡의 알고리즘 비즈니스 모델 혹은 상술이 정말 이게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그런 것인가에 관련한 문제 제기는 누군가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책임의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쿠팡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곳이 있습니다. 쿠팡은 기자 개인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쿠팡으로부터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일요신문 박형광 기자. 박 기자는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신선식품 분류 작업을 보건증 없이 하는 현 상황을 지적하며 새로운 형태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기사를 썼습니다. 제가 문제 제기한 거는 그 부분은 이때까지 관례상 그렇게 해왔지만 우리가 이게 신산업이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이 한 번에 배송이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새로운 산업이 들어온 만큼 어떤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취지로 기사를 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쿠팡 측에서는 우리는 손으로 만지는 식품이 전혀 없다. 박 기자가 노동자들로부터 받은 제보 영상에는 포장이 안 된 식품이 작업 바구니에 담겨서 노출돼 있습니다. 쿠팡은 이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며 신문사와 기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외에도 20여 개의 기사가 소송의 대상이 됐습니다. 내부 노동 환경에 대한 외부의 비판과 지적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안 되는 거죠. 적극적으로 비판을 수용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개선책을 모색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내부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송으로 입을 막아버리는. 제일 약한 곳을 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자 개인을 건드린단 말이죠. 예. 결국은 과정과 절차를 충분히 이제 거치지 않는 거죠. 그게 이제 사전 봉쇄의 의미를 갖고 있는 압박하고자 하는 목적에서의 소송이 되는 거죠. 쿠팡은 한국 역사상 가장 단기간에 가장 큰 시장 가치를 만든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성장했기 때문에 종업원들이라든지 사회적인 배려, 사회윤리라든지 뭐 이런 기타 중요한 과목에서는 지금 굉장히 좀 그 밸런스가 안 맞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9년째 이 자리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아리따움 가맹점. 5억 원을 투자해 개점한 매장이었습니다. 처음 3년간은 직원까지 두고 정말 신나게 장사했다고 합니다. 혹시 회원가입 되어 있으신가요? 안 되어 있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처음에 매장을 시작했을 때는 이 회사 정말 대단한 회사다. 손님들이 엄청나게 많았었거든요. 이 작은 매장에 조그만 5,000원짜리 이제 행사를 하면 같은 동시간에 한 6, 70명 학생들이 와서 물건을 사고 그랬었어요. 그때는 서로가 같은 방향이었고 본사 영업팀 담당들과 저는 거의 뭐 파트너처럼 일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판매할 상품조차 부족합니다. 여기 진열장 같은 경우도 원래 다 예전에는 판매를 하던 제품들로 진열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 2개의 매대에서도 이 제품 하나 빼고는 나머지는 다 이미지예요. 그냥 다 비어있는 잔이죠. 줄을 서서 사가던 인기 상품들이 하나둘씩 단종되더니 진열대가 점점 더 비어갔습니다. 물건을 달라고 본사에 요청했지만 이걸로 진열대를 채우라며 빈 상자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이걸 전시해 놓으라고 본사에서 지침이 왔어요? 네, 이렇게 진열을 하라고 하고 계속 영업팀에서는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고 팔 제품이 없으니까 본사에서 이미지를 제공해줬어요. 화장품 가게인데 비비도 없고 팩트도 없고 향수도 없고 속눈썹도 없고 네일도 없고 3년 동안 가맹점이 580개 이상 폐점했어요. 지금 직원을 다 떠나보내고 아내랑 같이 운영을 하면서
매장 월세 그리고 전기값 이 정도만 들고 있는, 거의 폐점을 해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예 전락돼 버렸죠. 어려움이 시작된 것은 2019년 본사가 온라인 판매를 강화하면서부터입니다. 본사는 이곳에서 가맹점이 세일을 할 때보다도 낮은 가격에 상시 판매를 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갑자기 온라인 대세다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하면서 저희 행사하던 제품들이 일제히 종료가 되고 중단시켜버리고, 가맹점에는 많은 날들을 정상가에 팔게 만들어 놓고 본인들은 정작 온라인에서 매일같이 할인 판매를 하면서, 가맹점이 싸워야 할 상대가 본사가 돼버린 형국. 매출은 곤두박질 쳤고 점주들은 본사인 아모레퍼시픽을 찾아갔습니다. 이듬해 결국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이 국정감사 자리에 불려나갔습니다. 상생을 해치고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제품들을 기존의 가맹점 채널 외에 온라인으로, 또 드럭스토어라는 이름의 양판점으로 이렇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파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가맹사업법의 법의 취지, 법의 정신에도 정면으로 위배가 되는 것이고, 그 지적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가맹점주는 저희 회사의 아주 점주님들은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가맹점과 모두 그 상생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맹점주들이 원하고 있고 하는 방식으로 지금 가맹점의 전용 상품들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단종은 계속되었습니다. 3년간 68%에 달하는 제품이 사라졌습니다. 더 기막힌 건 단종된 제품이 경쟁사 매장에 등장한 것이었습니다. 매장에서는 잘 나가고 잘 팔던 물건들이 갑자기 단종이 됐거든요. 도대체 이 제품들은 왜 단종이 됐냐 항의를 했었지만 이유가 제대로 명분이 없었고, 어느 날 지나가다 우연히 봤는데 에서 그 제품이 팔고 있더라고요. 황당했죠.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2억 5천만 원을 들여 문을 연 매장. 하지만 하루하루 적자와 먼지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들어왔던 손님마저 발길을 돌릴 때면 속이 더 상합니다. 뭘 찾으러 왔어요? 그러면은 고객님 죄송한데 저희는 그 제품이 단종됐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고객이 먼저 얘기를 해요. 그런 거 있던데 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야. 우리는 안 주고 우리한테는 단종시켜버리고 물건을 해주고 그리고 신제품을 또 만들어줬어요. 몇 년 전에는 바로 길 건너에 가장 강력한 경쟁사 매장이 들어섰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가맹점인 아리따움에서는 당연히 타사 제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모레퍼시픽은 가장 대표적인 경쟁사 매장에 같은 상품을 그것도 할인해서 납품합니다. 기획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기획이 많다 보니까 우리는 오히려 그 제품에 샘플 하나도 안 주는데 저기는 샘플을 껴서 기획을 만들어버리면서 할인까지 쳐버리니까 그게 저희한테는 아무래도 마이너스가 굉장히 큰 거죠. 경쟁사 매장에 직접 가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제품을 모아놓은 진열대. 현재 아리따움에서도 판매되고 있는 화장품 하나를 구매해 보았습니다. 아리따움과 가격 차이는 얼마나 될까? 사장님, 이 제품이랑 똑같은 제품이 지금 뭐예요? 이 제품이거든요. 이거는 경쟁사 매장에서는 70ml 용량의 본품 외에도 3개의 견본품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아리따움은 본품 하나뿐. 그런데도 가격은 경쟁사 매장이 더 쌉니다. 동일한 상품이 타사에서 더 좋은 조건에 팔리고 있는 현실. 이 제품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할인과 증정으로 묶은 상품 다수를 본사가 경쟁사에 납품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없는데
있는데 왜 협공은 있어? 왜 협공은 기획을 만들어줘? 왜 세일을 저기 더 많이 해줘? 본사에서 시키는 대로 리뉴얼 하라고 해서 했고, 근데 돌아오는 거는 천대 같은 느낌. 어찌 보면은 이제 어디가 가맹점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집중을 하고 있죠. 가맹점을 운영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고 보고 있죠. 매장들이 줄어들게 되면 얼마 남지 않겠죠. 그때는 뭐 가맹점을 종료하겠다 선언해도 남아있는 매장이 얼마 없으니까 비용도 많이 들지 않을 거고요. 2019년 1,300개에 달했던 매장은 현재 380개 정도만이 남았습니다. 그야말로 줄폐업. 본사가 나서서 가맹점을 고사시키고 있다는 울분이 터져나옵니다. 몇 번이고 그만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설마 이렇게 큰 회사에서 우리를 이렇게 완전 저버릴까? 간절히 바라는 거. 간절히 바라는 거? 아,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인 것 같아요. 장사할 수 있게 물건 좀 주세요. 우리도 샘플 좀 주세요. 지난달 초 아모레퍼시픽 본사 앞. 전국의 아리따운 가맹주들이 다시 본사 앞에 섰습니다. 상생을 약속했던 아모레퍼시픽. 그러나 가맹점이 줄어들어 가맹사업을 접기가 더 수월해지기를 기다리는 것 아닌가. 생계가 걸린 점주들은 따져 물었습니다. 점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정상적인 제품 공급이라고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더 이상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에 아리따움이 차려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고객들이 그리고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가격도 틀리고 기획도 틀립니다. 기획 구성도 틀립니다. 맞습니까? 회사에 단종으로 매장이 텅텅 비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더니 회사가 빈값으로 빈 상자로 채우라고 빈값으로 보내주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모레퍼시픽의 불공정 갑질로부터 아리따움을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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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주들의 주장에 대해 아모레퍼시픽은 어떤 입장일까? 제가 비교 쇼핑을 이제 해봤을 때 너무 유리해요, 경쟁사가. 회사에서는 이라는 채널이 있고 아리따움이라는 채널이 있고 그 외에 여러 채널들이 있는데 전 채널에서 사실 이제 판매라든지 이런 게 잘 돼야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이 나고 가맹점주분들도 이제 본인들의 이익이 나는 거잖아요. 단종에 대해서는 실적이 저조한 제품에 대한 조치였으며 상생의 방법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PD님 말씀 주신 것처럼 가맹점주분들 느끼기에는 간극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의지가 있으니까 잘 상생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그 부분은 변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2020년에 이어 다시 한번 상생을 약속했습니다. 이틀 전에도 가맹점주들을 직접 만나 고충을 경청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점주들이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추정 60분도 지켜보겠습니다. 지난해 1월 아디다스 코리아는 전국의 점주들을 상대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나이키하고 점점 이런 격차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부터 우리가 2등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빨리 뭔가 좀 전환을 안 하면은 좀 더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이른바 퓨처 파트너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107개 소매업체들을 평가해 대폭 구조 조정하겠다는 것. 당장 5주 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퓨처 파트너가 안 되면 진행을 해야 돼요. 그 기준이 저희도 동의를 해야 그렇게 되는 거지. 본사에서 일률적으로 어떤
잣대를 정해놓고 그게 안 되면은 언제까지 십몇 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적게끔 한다는 거는 저희는 이해가 안 가죠. 매출은 계속 떨어졌잖아요. 떨어졌는데 이번 수준 때 저희가 전년 대비 20% 수준 금액을 늘리라고 생각을 받았거든요. 저희한테는 밀어내기 식으로 하면서 석 달 뒤 아디다스 코리아는 19명의 퓨처 파트너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80명의 점주들에겐 2025년 6월까지 폐업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길게는 90년대, 2000년대부터 아디다스 매장을 시작해 수십 년을 함께 해왔다는 점주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80%를 한 번에 갱신 거절할 줄은 몰랐었고요. 좀 더 연착륙할 수 있는, 우리도 상생할 수 있는 좀 안을 좀 가지고서 다시 긴 시간을 달라 요구했는데 이런 자에 계속 거절만 당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일찌감치 폐점을 준비 중이라는 한 매장을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운영하는 매장 일을 돕다가 군 제대 이후인 2010년 본격적으로 합류했다는 민찬홍 씨. 네, 2년 남았는데 저희도 이제 미래가 좀 불투명해서 계속 이것만 보고 가기에는 좀 계속 손해가 나는 구조여가지고 지금 현상으로서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폐점하게 되고 있습니다. 쌓여있는 재고라도 하루빨리 처분하는 것이 그나마 손실을 최소화하는 길이라는 것. 2016년도 옷이죠. 그러네요. 네, 2016년도 옷인데 근데 이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자산이니까 어떻게든 팔아야 돼요. 팔아서 현금화를 시켜야지. 지금 이제 아디다스를 탈출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어요. 계약서상 본사에 반품을 할 수 있는 한도는 순 매출액의 6%. 제값을 받고 많이 팔수록 반품액도 늘어나지만 지금은 손실을 보더라도 하루빨리 정리하는 게 더 낫다는 것. 네,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자분들 거는 이쪽에 있고요. 저희가 전체 다 40% 행사하고 있어서. 엊그제 여기 2만 원짜리 있던데 그건 없네. 다 떨어졌네. 그럼 우리가 행사하는 거 있는데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35. 잠시만 계세요. 어디가? 한번 걸어보세요. 오른쪽은 끝에 끈을 안 넣었거든요. 2만 원입니다. 네. 네. 공급가 7만 원에 가져온 물건을 2만 원에 팔았으니 일을 하고도 정작 5만 원을 손해본 셈입니다. 점심시간. 식당 있나요, 여기? 아니, 식당 아니고요. 그냥 이제 싱크대만 있는 건데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 별로 식사를 이렇게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인건비라도 아끼기 위해 근 10년을 함께했던 직원도 떠나보냈다는 찬홍 씨. 이제는 홀로 매장을 지키면서 끼니를 때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갈 수가 없어요. 혼자 근무하는 날이 많아서 나갈 수가 없고 그냥 간단하게 먹고 가는 거죠. 지금은 퇴직한 아버지도 합류해 일을 돕고 있습니다. 이날은 인근 본점에서 2월 재고로 남아있던 제품들을 들고 온 길. 그 2세 경영하라 해서 멀쩡하게 잘 다니던 아들까지 데리고 와서 하다 보니까 뭐 잘 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계약 해지하고 한다 해서 천불날 일이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낙동강 오리아등이 아니라 이거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찬홍 씨는 아디다스 매장을 여러 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18년도까지 다점포 전략이라고 해서 그 매장 점포를 늘리려고 했었어요. 아디다스에서. 그래서 이제 그 인근 지역 점주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다 보니 아무래도 사장님께서 안 하시면 다른 점주님이 하실 수밖에 없다. 그런 논리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하게 될 수밖에 없었죠.
아디다스 코리아의 정책에 맞춰 한때 광주 북구에서만 반경 2.1km 내 매장 5곳을 운영했다는 찬홍 씨. 적자가 커지면서 하나씩 문을 닫다 보니 본점 한 곳만 남게 됐단 겁니다. 원래는 여기에 재고가 가득 차 있었어요.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항상 매장에 소비자가 기준으로 있었죠. 여기 있는 선반이 다 비워진다 해도 그간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는커녕 당장 빚부터 갚아야 할 상황입니다. 인테리어 했던 부분이 이제 손익분기점에 다다르지 않았는데 다점포를 하다 보니 뭐 저희 기준으로 3년에 한 번씩 인테리어를 하게 되다 보니 목돈이 계속 들어가게 되었고 그런 거를 이제 메꾸다 보니 대출을 해서 이제 진행하고 버텨왔던 거죠. 기업 여신 대출만 9억 원이 넘습니다. 기업 여신 자금 같은 경우에는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 바로 갚아야 되는 돈이 한 9억 5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도 이렇게 폐점을 미리 하게 된 거고 이제 버틸 수 없는 지경까지 온 게 된 거죠. 이 재고를 다 정리한다고 해도 제 예상으로는 5억 정도가 남게 됩니다. 정 안 될 경우 집을 팔아서라도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럼 집 팔면 해결이 됩니까? 집 팔고 빌려야죠 또. 집 팔고 또 빌려야죠. 네. 이날 오후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출근했어? 아니 아직. 언제부터 하는데? 내일 모레부터. 내일 모레부터? 여기보다 거기가 더 편해. 가서 열심히 해요. 야, 때마침 이럴 때 폐점을 준비하면서 얼마 전 퇴사한 전 직원입니다. 형차가 보이길래 형이랑 커피 한잔 할까 해서. 형이 장사가 잘 되면 저도 옆에 있죠. 근데 눈에 보이니까. 형도 붙잡지는 못해요. 저도 계속 있다고는 말 못하고. 네, 형님. 가. 퓨처 파트너가 되지 못한 아디다스 개인 점주 매장의 직원들 상당수가 이미 일자리를 잃었거나 잃게 될 예정입니다. 동반 성장, 상생과 같은 말들이 이젠 공허한 울림으로 들린다는 찬홍 씨. 이렇게 본사에서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펼치고 점주들이 힘들게 했을 때 그대로 고스란히 당해야 한다는 게 정말로 안타깝고 화가 많이 나죠. 하지만 아디다스 코리아 측은 강요나 강압 없이 모두 상호 합의하에 진행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지난해 한 유명 걸그룹 멤버가 아디다스 신발을 착용한 사진이 화제로 떠오르면서 해당 제품은 이른바 오픈런의 품절 대란을 일으킬 만큼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강남에 위치한 직영 매장 아디다스 브랜드 센터. 10대 한 후반 애들이 좋아하는 게 어떤 거예요? 지금 보신 거 제일 좋아요. 이거? 네, 맞아요. 트레이드마크인 삼선 스니커즈. 그 중에서도 베스트셀러라 명시된 몇몇 제품군이 눈에 띕니다. 실제 휴일을 즐기는 시민들 속에서 해당 신발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디자인보다 일단 유행이어서 먼저 샀고요. 사고 나니까 예뻐서 신고 있어요. 이 신발이 지금 아디다스라는 어플에서 1위인 신발이에요. 라는 좀 최근에 인기가 많은 신발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 신발은 어디서 구입하신 거예요? 여기 여의도 IFC 몰 안에서. 구입 경로를 묻자 직영점이나 온라인에서 샀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아디다스 개인 점주 매장 28곳의 매출 현황입니다. 온라인 매출 비중이 지난해부터는 0%. 이전엔 온라인 주문이 들어오면 배송지와 가까운 매장이 제품을 발송하고 매출을 올렸지만 아디다스 코리아가 직영 시스템으로 바꾼 겁니다. 22년부터는 독점적으로 하겠다 해서 저희한테 가져가서 매출의 한 15에서 20%를 또 본사가 가져갔고, 그러면서 매출에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입은 데다가 엎친 데 겹친 경우로 더 타격을 입으면서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가 작년부터 발생을 했었습니다. 점주들은 비슷한 시기 또 다른 변화가 생겼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오리지널 제품들이 이렇게 나오죠. 네네. 예. 이런 거 예. 근데 여기 있습니까 그게? 없습니다. 예전에 다 줬었어요. 그럼 언제부터 안 주기 시작한 겁니까? 이제 온라인 판매가 가져가면서부터입니다. 전주 시내에서도 가장 번화가 상권에 위치한 이 매장. 뭐 찾아요? 매장에 안 들어와요. 예. 매장에 안 들어와요. 보세요. 혹시 그거 있나요? 그거는 매장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 요 매장에 일반 매장에 아예 안 들어와요. 손님들이 와도 정작 해당 제품이 없어 돌려보내거나 하루 수십 통씩 걸려오는 전화 문의에 없다고 응대하는 일에 지쳐간다는 점주들. 이 공급자를 저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자와 경쟁을 하니까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급자가 공급 자체를 차단시켜 버리니까 뭐 어떻게 저희가 손 쓸 도리가 없는 거죠. 우리가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 속에서 떠나갈 수 있게 해달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사는 인기 제품을 아예 그때부터 더 공급을 안 하기 시작하고 더 저희가 이제 고사되는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좀 그게 아쉽습니다. 아디다스 코리아는 인기 상품을 직영과 온라인몰에서만 판 것은 아니며 수요가 급증해 배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해왔습니다. 또한 온라인몰은 아디다스가 구축한 것으로 온라인 주문량이 크게 증가해 자체 배송으로 시스템을 변경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각종 브랜드 아울렛들이 모여있기로 유명한 경기도 남양주. 이른 아침부터 출근해 영업을 준비하는 홍영준 사장. 요즘 같은 물가에 10,000원짜리 가방이라니 최저가라고 할 법합니다. 사장님, 여기는 다 국내 최저가인가요? 도전입니다. 네? 최저가 도전. 바깥엔 아웃도어 브랜드 간판을 달고 있지만 매장 안쪽 한켠에 진열된 것은 낯익은 제품들. 한때 국민 운동복이라 할 만큼 유행했던 삼선 트레이닝복입니다. 매장이 다 종료돼서 재고를 이제 저희가 팔 데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매장의 반을 아디다스로 지금 팔고 있는 거죠. 아디다스가 대형마트에 진출한 2008년부터 15년간 그가 열고 닫은 매장만 35곳. 국세청 신고 기준 한 해 148억 원의 매출을 올린 적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거의 100억씩 샀어요. 100억씩 샀어요. 100억씩 살 때는 파트너라고 정말 칭송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터지고 나서 매출이 줄어들고 정책이 생기면서 그게 다 없어져 버린 거죠.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다 철수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상상도 못했고. 21년 11월 약 1년 내 마트 매장들을 철수하라고 통보받은 홍 사장. 기간 내 보유 재고를 다 소진할 수 없다는 판단에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재고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재고를 소진할 수 있는 3가지 옵션을 줬어요. 정상 매장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그거를 좀 활용을 하는 거를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마크다운 서포트랑
그다음에 제가 직영 쪽이랑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반품을 좀 받아주는 직영에서 지금 재고가 필요하니까요. 네. 대신에 직영에서 재고를 가져가도 반품 페널티는 있으세요. 이후 아디다스 코리아 측은 이 세 가지 대안을 메일로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사가 제안한 대안들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일 큰 기대를 한 게 반품이었어요. 사실은 본사 반품은 그냥 가지고 가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하지만 2022년 1월에 전부 다 캔슬 시켜버린 거죠. 물어봐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디다스 코리아가 마트 철수를 통보한 시점의 재고는 무려 30여억 원대. 그나마 절반 이상 손해를 봐가며 이른바 땡처리 업자에게 넘기고도 남은 물량이 아직도 10억 원대. 답답하죠. 이거는 진짜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어요. 연매출 100억 원대의 업체가 코로나로 인한 매출 부진에 연이은 매장 철수가 겹쳐 오히려 적자만 누적된 상황. 그 스스로 사업이 안 돼서 폐업을 하거나 사업을 철수하는 게 아니라 회사의 방침에 의해서 나의 매장을 철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재고에 대한 어떤 논의나 구제책을 안 해주고 그냥 철수하라고 하는 건 사실 뭐 자본의 한계가 있는 대리점 입장에서는 사형 선고죠.